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에서 오늘 오후 또다시 발사체를 2발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원산 앞바다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지 닷새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2주년을 맞이한 날에 맞춘 듯합니다. 네, 국방부로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북한의 도발, 이제 2발 쏜 뒤로는 중단된 겁니까? 아직까지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진 지 2시간 반 만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후 4시 30분과 4시 50분쯤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각각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체는 내륙을 가로질러 각각 420여 킬로미터, 27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애초 군은 노동미사일 기지로 알려진 신오리에서 발사했다고 밝혔지만 2시간 반 뒤에는 구성시로 수정을 했습니다. 현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군은 한미정보당국과 함께 발사체 종류를 비롯한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4일에 이어 닷새 만입니다. 4일에는 동해상까지 70km에서 200km 정도를 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비행거리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도발을 두고 우리 군은 발사 지점을 1차로는 평안북도 신오리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평안북도 구성이라고 좀 더 구체화했는데요. 자, 신오리 기지에서 미사일을 옮겨와서 구성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신오리 기지, 비밀 탄도 미사일 기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어서 손영일 기자입니다. 신오리 미사일 기지는 평양에서 북서쪽으로 77km, 서울에서는 북서쪽으로 270km 떨어진 미공개 기지입니다. 북한인민군 전략로켓군 노동미사일 여단이 배치돼 있기도 합니다. 미사일 기술병력 양성기지인 소백수 대학도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신오리 기지가 북한이 보유한 20여 곳의 미사일 운용기지 가운데 오래된 기지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오리 기지는 처음에는 사거리 1300km 노동미사일 기지였는데 최근 사거리를 늘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지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 오후 4시 30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통 북한은 이제 서쪽 끝에서는 사거리 1000km 이상의 노동이나 스커드 이하를 발사해 왔습니다. 서해안에서 발사된 발사체는 북한 영토를 가로질러 420km를 날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북한은 닷새 만에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뜻깊은 날에 맞춰 또다시 도발에 나섰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동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방사포와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쏘며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런 뒤 도발이 아닌 자위권 차원의 정상 훈련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훈련 계획에 따라 우리의 명예권 안에서 진행된 것으로 하여 그 누구의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정상훈련을 강조하며 상관하지 말라고 주장한 지 1시간 반 뒤 북한은 추가 도발을 했습니다. 닷새 전 발사한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200여 킬로미터로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미국까지 함께 겨냥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앞선 도발의 백악관이 미국은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며 꿈쩍도 하지 않자 도발 수위를 높였다는 겁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니지만 발전된 미사일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시간은 꼭 미국 편만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미국 및 국제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 식량 지원에 소극적인 것도 추가 도발의 빌미가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이에 맞춰 추가 발사를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청와대도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부터 1시간 뒤 한 방송과 1대1로 대담을 하는데 안보 분야 답변에서 오늘의 도발을 어떻게든 설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로 연결하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준비했던 대북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었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밝힌 식량 지원 지지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려 했는데 실제로 공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담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로 메시지 내용 일부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쐈을 때는 청와대에서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열리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각이었는데요. NSC 회의를 주재하는 정의용 안보실장은 바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화상으로 연결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왜 도발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에서는 한미일 세 나라가 안보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 점까지도 고려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북한이 발사체를 쏜 시각은 미국 워싱턴 시각으로 새벽 3시 반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도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국 금요일 밤에 맞춰서 미사일을 쐈던 것과 비춰볼 때는 미국을 직접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에서 이 한미일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한미일 군당국은 당초 5시 반에 회의를 끝낼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도발로 긴급 논의에 들어가면서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당사자라면 미국과 일본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직 새벽 시간인 워싱턴에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 역시 이번엔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황하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CNN 방송은 합참 발표 직후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A number of unidentified projectiles have been fired from North Korea about 4:30 p.m. local time. CNN과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들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가 방한 중임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미국 압박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동해 쪽으로 발사체가 날아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도 기민하게 대응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로선 일본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에는 탄도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닷새 전 북한이 원산 호도반도에서 쏜 발사체는 미사일이라고 미국의 국방수장이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I went for a run and then Chairman Dunford called me up and said North Korea was now shooting rockets and missiles. 미국 정부는 오늘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선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며칠 전에 논의를 했습니다만 닷새 전과는 달리 오늘 이번엔 합참이 이거 탄도미사일 맞다. 미사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했군요. 네, 특히 이번에 북한이 쏜 곳을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요, 이 신오리 지역으로 알려졌다가 합참이 추가 발표해서 평안북도 구성으로 바꿨습니다. 네. 이 구성이란 곳에서 약 20km 정도 내려가면요, 북한의 신오리 기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신오리 기지에는요, 북한의 탄도미사일인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을 가져가서 구성에서 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조금 전 합참 발표에 따르면요, 이 미사일의 추정 발사체의 사거리가 각각 420km 그리고 27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거리라든지 아니면 발사 지점 인근에 탄도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점에서 탄도미사일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북한의 도발에는 이거는 누군가를 겨냥한 메시지 있다고 우리가 늘 해석을 해왔는데요. 이번엔 누구를 겨냥한 걸로 봐야 됩니까? 일단 발사체 사거리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합참 발표대로요, 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의 사거리가 400km가 넘었다고 보면요, 이 평안북도 구성에서부터 쟀을 때 사정거리가요, 우리나라 수도권은 물론이고 계룡대까지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육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네. 남한 압박카드가 아니라고는 현재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또 그리고 앞서 북한의 도발에 미국이 꿈쩍하지도 않았었던 만큼 재도발을 감행하는 건 어떻게 보면 미국을 향한 메시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시점도 역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하필 오늘, 왜 오늘일까?
네, 이번 주를 한번 눈여겨보면요. 한반도 정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위 주요 일정들이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면 북한으로서는 그 때문에 도발하기 딱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먼저 내일이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입니다. 이를 맞아서 한 방송사와 오늘 대담을 4시간 정도 앞둔 상황이었는데 이때 최근 발사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이 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려고 준비도 했었습니다. 또 이 통상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요. 이 정례적으로 정의용 실장 주재 NSC 상임위 회의를 또 열어왔었고요. 그런데 이 분석이 채 끝나지도 않은 1차 도발에 이어서 북한이 2차 도발로 먼저 남한을 때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우리의 속사정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미일 협의도 있고 비건 대표가 특히 지금 한국에 와 있잖아요. 역시 이 점도 고려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비건 대표 내일부터요.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이렇게 정부 관계자들 만나는 일정을 갖고 있는데 연달아 만나서 비핵화 협상 돌파구를 모색할 참이었습니다. 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등으로 사실상 우리 정부가 내세울 카드가 식량 지원이다. 이게 공공연해진 상황이었는데 북한이 이보다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을 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인도적 지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다시 생각하라. 그 뜻입니까? 그렇죠. 소위 식량 지원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제재 완화를 내놓으라. 이렇게 대미용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남한 정부한테는 지금 방한 중인 미국 인사들을 상대로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라. 그런 메시지로도 읽어볼 수 있는 겁니다. 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런 정세에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접 자리에 북한의 소장도 아니고요. 소장 대신격인 임시소장 대리만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 북한이 현재 손에 뭘 남한 정부가 갖고 오지 않은 이상 더 이상 남한 정부는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행동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유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전국 버스가 멈춰서는 사상 초유의 교통대란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버스 총파업을 두고 진행된 전국 9개 지역의 투표에서 모두 총파업이 가결됐습니다. 개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은우 기자. 자, 전 지역에서 파업이 결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은평 공영 차고지에서도 조금 전 개표가 끝났는데요. 89.3%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서울 지역 버스 노조의 총 파업이 결정됐습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오는 15일 서울 지역 노선버스 7,400대가 멈춰섭니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 9개 지역 버스 노조는 어제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와 부산, 울산, 광주 등 9개 지역에서 모두 파업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아직 투표를 진행하지 않은 인천과 대전, 경남 창원의 투표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 문제인데요.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버스업계의 주장에 맞서 노조가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둔 겁니다. 버스 파업이 현실화되면 오는 15일부터 전국 노선버스 4만 5천 대 중 한국노총 조합원이 기사인 2만 대의 버스가 멈춰서는데요. 지자체별로 지하철 증편이나 택시 부재 해제, 관광버스 대체 투입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교통대란에 따른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오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는데요. 파업 예정일인 15일까지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물밑 접촉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은평 공영 차고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버스 파업의 핵은 경기도입니다. 정부와 경기도는 그동안에 버스 요금 인상을 두고 핑퐁 게임만 서로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올려야 문제가 풀린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도 올리지 않는데 라면서 거부해 왔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김현미 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생각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한 경기도 버스노조. 높은 찬성률을 보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울과의 임금 격차가 크게 피부로 와닿는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동일한 업종의 동일한 노동시간을 하며 동일한 임금이 산출돼야 되는데 이 갭이 너무
파업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15일부터 경기도에서 서울과 인천으로 가는 광역버스 589대도 멈춰섭니다. 서울 사는데 서울이랑 끊기면 택시 타기도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좀 심적 부담이 클 것 같아요.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경기도에 버스 요금을 인상해 운전사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라고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서울과 경기, 인천이 통합요금제를 운영하는 만큼 경기도만 요금을 인상할 순 없다며 맞서는 겁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중앙정부의 정책인 만큼 오히려 정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시간 내서 좀 보고 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곧 고문실로 끌려가게 됩니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하지만 국토부는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전국 버스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1년이나 미뤄왔는데도 그동안 정부는 뭘 한 거냐는 거죠. 유주은 기자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407만 명, 전체 대중교통 이용객의 39%에 이릅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하루 400만 명의 발이 묶이는 겁니다. 학교 다니는 길에 버스 매일 자주 이용하는데 파업하게 되면 버스 말고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야 되니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같은 대체 수단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 버스밖에 이용할 게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버스가 우리 발이요. 버스가 있어요. 활동을 하고 다니죠. 그러면 집에 들어간 것을 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결정 이후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도 해결책을 내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불편은 시민들이 떠안지 않을까 싶네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닌데 너무 손 놓고 있지 않았나.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을 위해 버스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또 오른다고 하면은 사실 너무 부담감이 클 것 같고 그렇다고 저희 월급이 오르는 건 아니니까. 100원에도 150원에 못 오른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올려서라도 차를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노사가 양보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우선은 노사 합의가 잘 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빨리 파업의 임시 해결하도록 해야죠.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개 소환된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이 이번엔 뇌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동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거운 표정으로 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2013년 11월 조사를 받은 이후 5년 6개월 만에 검찰 출석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1억 3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씨를 6차례 조사하면서 2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8년 설 연휴 직전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호텔에서 선약을 마치고 뒤이어 윤 씨를 만나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1시간 간격으로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카페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드러난 겁니다. 윤 씨가 김 전 차관을 만나기 전날 현금 2천만 원을 인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외에도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서 명절 떡값으로 3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2차례 받고 골프를 친 뒤 300만 원씩 2차례 현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윤 씨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이모 씨 사이에 1억 원 상가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당시 이 씨와 성관계를 맺은 김 전 차관이 말 안 나오게 내선에서 잘 해결하라며 윤 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은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서 시작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지만 성접대 혐의는 적용시키려는 방향입니다.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속초 골프장에서도 성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최주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최근 건설업자 윤중철 씨에게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을 2차례 방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별장에는 몇 명 누가 있었던 겁니까? 그 동영상 속에 나오는 여성과 김학의 씨와 저와 또 다른 여성이 한 명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가 동영상 속 여성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단은 성폭행보다는 성접대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수사단은 윤 씨에게서 지난 2007년 김 전 차관과 속초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고 이후 성접대로 이어졌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속초 골프장으로 이 씨가 찾아왔고 다음 날 상경했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동영상 등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사실관계 전반을 부인해 의미 있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성접대 비용을 뇌물 혐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네, 사업상 성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에게 이번엔 자신도 직접 성매수를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승리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성매매 알선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에 기습 출석했던 가수 승리.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모두 18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성접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성접대 의혹 아직도 부인하시나요?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성매수 혐의를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2015년 성매매 알선 혐의와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등과 함께 성매수 혐의를 추가시킨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 혐의와 관련해 시점은 2015년이지만 성접대 당시와는 다른 시기라며 성매수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성매수와 관련한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리는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다음 주 버닝썬 관련 의혹에 발단이 된 폭행 사건과 연예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이번엔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정훈 씨 소식입니다. 그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최 씨는 술만 마셨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빠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한 가수 최종훈 씨.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집단 성폭행 혐의를 묻는 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합니다. 2시간여 뒤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최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최 씨는 구속된 가수 정준영 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영장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술을 함께 마신 건 맞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는 겁니다. 최 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직원 허모 씨와 회사원 권모 씨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최 씨는 불법 촬영물 등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와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경찰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단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 주장 여성들의 고소장과 단체 카톡방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법무부가 이르면 내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2달 넘게 남았는데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문 총장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일 해외 출장을 닷새 앞당겨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사퇴 대신 자리에 남아 대국민 설득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르면 내일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선거 공고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군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최종 후보 1명을 내정하게 됩니다. 검찰 내부에선 과거에 비해 추천위 구성 시기가 이르다는 말이 나옵니다. 2년 임기를 채운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경우 임기 종료 50일을 앞두고 추천위가 구성됐는데 이에 비하면 3주 정도 앞당겨진 겁니다. 검찰 내부에선 후임 총장 후보를 빨리 내정해 정부 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문 총장의 조직 결집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후임 추천까지 2달 정도 준비 시기가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차량에 치여 20대 여배우가 숨진 사건. 의문점 투성인데요. 왜 차를 세웠는지, 왜 그것도 도로 한복판이었는지 집중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었던 남편의 대답은 애매합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승용차 뒤에 한 여성이 몸을 숙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새벽 여배우 한모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직전 모습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조수석에서 나와 갓길에 서 있던 남편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사이 차 밖으로 나와 있던 한 씨는 뒤따라오던 택시와 승합차에 잇따라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두 사람이 사고 직전 인천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편도 자신이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드시는 상태였어요. 그분 마음 추스리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다 좀 정밀하게 좀 조사를 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술자리에 함께 있었는데도 아내가 술 마시는 걸 보진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아내가 갓길이 아닌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이유도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한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정확한 사인과 함께 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정부가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죠.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조현병 환자가 정신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또 다른 환자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고령의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순찰차가 서 있는 골목으로 구급차가 들어갑니다. 잠시 후 구급차 2대가 서둘러 동네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구급차에 실린 사람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경찰관 2명과 민간 구급대원이었습니다. 24살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겁니다. 손바닥 이렇게 이제 칼에 또 찔리셨는데 여기는 3cm 검이셨고요. 퇴원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들은 아들을 정신병원에 보냈는데 도와달라는 아버지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과 사설구급대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남성은 이곳에서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조현병을 알아온 남성은 병원에 가기 싫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아들이 8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약통을 흔들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들은 정신병원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고 지난 2월 퇴원했습니다.
지금도 약을 장락하고 있고요. 자기 말로는 생각날 때 약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은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무시하고 수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소식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사 요청을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의 수사 의뢰를 2차례나 뭉갠 이유 무엇일까요? 배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산의 한 요양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건 지난 2015년 5월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 건보공단은 해당 병원에 대해 같은 이유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가 별 진척을 보이지 않자 석 달 뒤 다시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의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경찰 쪽에서 움직임이 없다라거나 수사 어떤 결과를 받아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한 번도. 하지만 2차례에 걸친 수사 의뢰에도 경찰 수사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감사원은 당시 사건을 맡았던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요양병원 이사장을 맡았던 전직 경찰과 같은 경찰서에 근무했던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조사와 별도로 자체 감찰을 진행 중인 경찰은 이들 경찰의 상급자 2명에 대해서도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급자 중 1명 역시 요양병원 이사장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한진그룹이 또 시끄럽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마다 이맘때쯤 대기업의 총수가 누구인지를 지정해 발표하는데요. 한진그룹만 총수를 누구로 할지 이름을 적어내지 못했습니다. 조양호 전 회장이 남긴 지분의 상속을 두고 3남매가 다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갑작스레 별세한 조양호 회장의 유해가 국내로 운구되던 날 3남매는 비통한 얼굴로 아버지의 유언을 전했습니다.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유언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대기업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하는데 한진그룹이 이름을 써내지 못한 겁니다. 동일인은 직함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총수를 뜻합니다.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계열사의 범위 그리고 법적 책임의 한도 등을 정하는데도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그룹 회장직에는 올랐지만 소유권에 대해선 조연아, 현민자매가 반기를 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고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이 경우 이명희 전 이사장의 선택에 따라 그룹 지배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남매가 그룹을 분리해 각자 독립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정위는 오는 15일까지 한진그룹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총수를 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네, 민주당 이인영 새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2살 위여서 스스로를 누나로 불렀는데요. 요즘 두 사람은 스스로 상대방의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86 세대 운동권 맏형인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범생 같은 원내대표로 또 모범생의 길을 걸어온 나경원 원내대표는 투사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당색인 파란색 계열의 자켓을 입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맞이합니다. 역지 사지도 해보고 케미도 좀 맞춰보려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색깔하고 똑같은 패스트 트랙을 둘러싼 몸싸움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 여야 원내대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수 있고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투쟁을 이끌며 투사로 변한 나 원내대표가 뼈있는 농담을 던지고 말 잘 듣는 원내대표 될 기회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설마 청와대 말 잘 듣는 분이 아니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인 이 원내대표는 부드러운 태도로 야당의 협조를 구합니다. 5월臨時국회라도 열어서
빠르게 민생을 챙기는 그 본연의 모습 회복됐으면 좋겠다. 8년 전 공동 인터뷰에서 여당일 때 사고 쳐라,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을 주고받았던 두 원내대표의 이미지가 정반대로 바뀐 겁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고 강기정 정무수석과는 직접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도화와 추경 처리 등을 논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몰래카메라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 칭다오 숙소에서 발견됐는데요. 그것도 공식 인증 인기 숙소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우혁 특파원입니다. 중국 칭다오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입니다. 지난 3월 인터넷 공유기 안에 감쪽같이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모습을 촬영해 왔습니다. 真的仔细拆开一看，存储卡整个露在外面，我们就知道针孔摄像头是实锤了。 해당 숙소는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아 슈퍼호스트 인증까지 받은 곳이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몰래카메라 파문으로 중국 SNS에는 감별법을 알려주는 동영상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首先我们把房间内的照明灯关了，然后我们用手机把摄像打开，对着电视、空调、插座等等我们怀疑到的地方用手机来照照。 올해 4월에는 아일랜드, 지난해에는 캐나다와 태국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사용하는데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전에 그런 점검 같은 거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좀 더 예방되지 않을까. 에어비앤비 측은 문제가 된 숙소를 리스트에서 삭제할 뿐 몰래카메라 피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우혁입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내일 뉴욕 증시에 데뷔합니다. 상장 후 기업 가치 5년 전 알리바바 이후 최대인 11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그런데 잔치를 하루 앞두고 우버 운전사들이 파업을 벌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우버의 탄생지 샌프란시스코에서 황규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EO 연봉은 500억, 운전자 시급은 10,000원. 차량 공유업체 우버에 등록한 운전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었습니다. I don't think it's right for drivers to have to work 7-4 days, 12 hours, which is the maximum number of hours per day you can drive under federal law. 이 샌프란시스코 우버 기사들이 오늘 밤 12시까지 일시 파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 모두들 우버 어플을 꺼두고 이렇게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LA와 뉴욕, 영국 등에서도 운전자들이 최장 24시간씩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우버에 등록한 운전자는 300만 명 이상. 우버는 이들을 자사와 계약한 독립적인 자영업자로 보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직접 고용된 종업원이라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보장하고 유급 휴가도 제공하라는 겁니다. Because drivers made those companies valuable, and yet there is no driver's life that's been improved over the years. 기업 상장을 하루 앞두고 불거진 이번 논란은 우버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경제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영화 어벤져스의 마지막 편 엔드게임이 흥행하며 주인공 캐릭터들의 작은 모형 피규어도 인기입니다. 어떤 피규어는 가격이 28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싸게 사려고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해도 가격이 다 비슷합니다. 왜 그런지 홍유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개봉 15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2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인기가 많다 보니 영화 속 캐릭터를 구현한 피규어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습니다. 아이언맨 피규어를 하나 사고 싶어서 지금 용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워낙 마블 같은 것의 캐릭터들이 좀 매력 있게 나와서 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피규어의 온라인 판매 가격이 인위적으로 높게 통제돼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스파이더맨은 27만 7천 원, 닥터 스트레인지는 28만 5천 원 아래로는 팔 수 없던 겁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 홍콩 피규어 제조 회사는
국내 수입업자가 주문을 할 때 강제로 온라인 최저 가격을 지정했습니다. 만약 이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주문을 보증할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일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말라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걸 강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지 말도록 그렇게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피규어를 온라인에서 구입할 때 가격 선택의 폭이 확대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화사한 햇살에 청정한 공기를 즐긴 것도 잠시 봄날의 방해꾼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여기에 국내 대기도 정체됩니다. 중부와 영남 지역에는 다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여기에 낮 동안 기온도 올라서 덥고 답답하겠습니다. 긴 시간 야외 활동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없이 하늘 자체는 맑겠는데요. 대기는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사흘째 건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메마른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림청은 이번 석가탄신일 전후로 산불 방지 특별 대책을 시행합니다. 사찰 연등 행사나 산행을 위해서 산에 오르신다면 산불 안전 수칙을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12도, 세종은 6도 등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까지 오르고 광주 27도, 대구 28도, 세종도 역시 28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고요. 한낮에는 긴 소매 차림이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요. 많은 지역에서 27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의 당선 2년에 딱 맞춰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작년에 나눴던 진솔한 비핵화 대화가 진심이었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죠. 위기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됩니다. 북한을 냉전적으로만 바라보지 말자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삼는 것, 잘못된 도발에 보상해온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 역시 절대 있어선 안 될 원칙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